안녕하세요. 드라마 보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얘기가 출생의 비밀이잖아요. 드라마 보면서 무슨 출생의 비밀이 저렇게도 많나. 드라마만 보면 한 집 건너 한 집에선 출생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다 있겠다 싶었는데 그 한 집이 저희 집이 될 줄 몰랐네요. 별일을 다 겪고 나서 이젠 놀랄 일도 없다 싶었는데 저로선 꽤나 충격적인 얘기다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에 사연까지 보내게 됐습니다. 너무 어렸을 땐 왜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전생의 기억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대걸같이 으리으리한 집에서 되게 공주님처럼 자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것이 한 번도 저희 집은 부자였던 적이 없었는데 전 이런 기억이 있다는 게 아무래도 뭐 되게 이상한 깊은 꿈을 꿨거나 아니면 전생의 기억이 남아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었죠. 엄마, 우리 집 옛날에 부자였어? 아니, 나 왜 엄청 옛날에 말도 못하고 그랬을 때. 분명히 엄마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우리 집이 엄청 으리으리한 대걸 같은 집이었던 기억이 난단 말이야. 우리 집 뭐 옛날에 쫄딱 망했거나 그런 거 아니야? 너 정말로 그때 기억이 난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같이 지냈던 사람들 얼굴이랑 이런 것도 다 기억이 나?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너 어렸을 때 부잣집에서 식모살이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 넌 참 애가 신기하다. 무슨 그때 기억까지 하고 그러니? 잊어버려. 어차피 옛날 일이니까. 한 번은 엄마한테 종종 드는 옛날 기억에 대한 얘기를 물었던 적이 있는데 넌 그때 생각이 아직도 나냐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옛날에 엄마가 부잣집에서 절 키우면서 식모살이를 하셨던 적이 있으시대요. 아무래도 그때 집이 워낙 좋았어서 아기 때인데도 그때 기억이 아주 오래오래 남아있는 모양이라고. 그것 빼고 뭐 기억나는 게 또 없냐고 꼬치꼬치 캐물으시더라고요. 뭐 갓난아이 때 기억이 선명해봤자 얼마나 선명하겠어요. 그거 말곤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되게 안심하시고 그랬죠. 저희 집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남의 집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세상 천지 어딜 가나 부자는 있다고 엄마는 여수에 있는 한 부잣집에 출퇴근을 하면서 가정부 일을 하셨고 아빠도 운전기사 일을 오래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서 옛날엔 서울에서 정말 손에 꼽히는 부잣집에서 일을 하시다가 만나셨다고 저도 그때 생긴 거라고 얘기를 듣긴 했었는데 어쩌다가 여기까지 내려오게 됐는진 잘 모르겠더라고요. 두 분의 직업이 그렇다 보니 전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놀림의 대상이 되곤 했죠. 야, 혜림아, 오늘 학교 끝나고 청소 네가 해라. 나 약속 있어서 먼저 갈게. 어차피 너 엄마 닮아서 청소 같은 거 잘할 거 아니야. 니네 엄마 남의 집 청소해주고 돈 받아가는 가정부 아니야? 너도 나중에 엄마 일 물려받아서 하려면 미리미리 연습 좀 많이 해둬야 되지 않겠어? 그러는 넌 부잣집에서 살면서 넉넉하게 마음 쓰는 건 못 배웠나 보다? 야, 적어도 니네 부모님처럼 일 시킬 때 돈이라도 주고 시켜야 되는 거 아니니?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선? 이게 식모딸 주제 어디서 말대꾸야. 야, 너네 부모님 내가 확 거지 만들어 줄까? 하필이면 저희 부모님이 출퇴근하는 집 그 부잣집 딸이 저랑 동갑의 같은 반 친구였거든요. 사이가 참 안 좋아서 이걸 친구라고 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이야 월급 받아가면서 그 집 사장님 사모님한테 고용된 사람들이라고 해도 제가 아무리 저희 부모님 딸이라고 해도 저까지 그 집에 고용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툭 하면 저한테 식모딸 하면서 자기가 하기 싫은 귀찮은 일을 떠넘기려고 하질 않나, 절 무시하질 않나 아주 귀찮은 애였죠. 뭐 되게 큰 선박 회사를 운영하는 집 딸내미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 굽실거리면서 자기를 떠받들어주는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애가 어릴 때부터 아주 기고만장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참 웃긴 게요. 부모님이 아무리 남의 집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긴 하지만 전 이상하게 자존심이 또 엄청 셌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성격도 둥글둥글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네가 좀 참고 넘어가라 이러면서 사람들이랑 한번 싸우시는 적이 없이 늘 조용히 넘어가시는 분인데 전 그런 소리를 듣고 제 자존심이 긁힌다 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한번 넘어가는 적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사모님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워낙 말갈령이어가지고요. 제가 집에 가서 따끔하게 혼을 낼게요. 혜림아, 너 얼른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야지. 사모님, 그런데 다은이가 저한테 먼저 식모딸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전 다은이 한 대도 안 때렸어요. 얘가 먼저 화가 나가지고 열받아서 쫓아오다가 넘어진 건데. 어머, 아줌마. 사과는 혜림이가 할 게 아니라 우리 다은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은아, 너 집에 가서 엄마랑 얘기 좀 해야겠다. 어디 밖에 나가서 친구한테 그렇게 싸가지 없게 얘기를 하고. 엄마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혜림아, 아줌마가 다은이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다은이 얘는 어쩜 이렇게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혜림이 네가 회장님 딸 같다. 전 제가 잘못한 건 먼저 미안하다고 깔끔하게 사과를 해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죽어도 제가 잘못한 일이 아닌 것 같을 그땐 사과 안 하는 거죠. 그날도 그랬거든요. 그 집 딸내미가 제가 한 얘기에 열이 받아가지고 지가 먼저 씩씩거리면서 저 괴롭히려고 뛰어오다가 지발에 걸려 자빠져 놓고선 이마에 상처가 났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저희 엄마랑 걔네 엄마가 다 학교에 오셨는데 제가 먼저 기한 죽고 고자질 다 해버리는 바람에 결국 걔만 자기 엄마한테 죽어라 혼났어요. 걔 입장에선 얄밉기도 하겠지만 전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엄마는 왜 맨날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나보고 먼저 사과하라고 그래? 엄마도 아까 아줌마 하는 얘기 들었지? 나보고 꼭 회장님 딸 같다고 그러시잖아. 넌 그런 얘기가 듣기 좋니? 엄마랑 아빠가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 네가 그냥 좀 안 싸우고 참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을 그렇게 꼭 일을 크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아유, 내가 정말 못 산다, 못 살아. 그래, 너 엄마 딸 말고 회장님 딸이나 해. 언니 왜 갑자기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왜 그래? 내가 엄마 딸이지 누구 딸이야. 전 그냥 제 당당한 것을 누구한테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아서 한마디 한 건데 그날따라 엄만 그게 속이 많이 상하셨던 건지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물론 엄마 입장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죠. 엄마랑 아빠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딸이 혹시 사모님 신기라도 거슬려서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거니까 충분히 예민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잘못하지도 않은 일을 매번 내가 먼저 사과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저로선 참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상대방이 날 더 얕잡아 볼 것 같기만 하고요. 집게나 산다는 그 친구와 저의 악연은 생각보다 꽤나 오래 이어졌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 집에서 오래 일을 하기도 하셨지만 어쩌다 보니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걔랑 같은 학교로 진학하게 되면서 마주치고 싶지 않아도 자꾸만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원래도 성격이 고약한 애이긴 하지만 걔가 절 특히나 미워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죠. 그림 실력이요. 전 어렸을 때부터 미술학원 한 번을 안 다녔는데도 그림에 꽤나 소질이 있었거든요. 미술 선생님도 제 그림 딱 보고 너는 그냥 타고났다. 무조건 미술대학 가야 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걔는 옆에서 배알 꼴려 죽으려고 하는 거죠. 중학교 때부터 화가 되고 싶어 했던 애였거든요. 비싼 과외 선생까지 붙여가면서 미술 공부를 했었지만 그렇게 돈을 발라도 예체능은 타고난 재능을 따라넘긴 힘든가 봐요. 이번에 땡땡 기업에서 주최하는 사생대회가 있는데 학교 대표로 혜림이가 나가보는 건 어때? 아무리 봐도 우리 학교에서 너만큼 실력 가진 애가 없는 것 같은데 좀 더 연습해서 큰 상 타오면 나중에 대학 가는데 큰 도움 될 거야. 선생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미술부도 아닌 애가 무슨 사생대회에 나가요? 그리고 쟤네 집이 얼마나 가난한데요. 제 미술대학 절대 못 가요.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미술대학이니 유학이니 저도 마음속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저희 집 형편에 그런 꿈을 꾸는 게 얼마나 사치인지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면 이루지 못할 꿈이라도 꿔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제일 미워하는 애한테 저런 소리를 들으니까 괜히 속이 쓰린 거예요.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함부로 못 건드리는 애가 저런 소리를 하니까 괜히 저한테 생각해보라면서 말을 들리시고 그 친구는 표독스러운 얼굴로 절 째려보다가 자리에 앉더라고요. 그때부터 유치한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잠깐 다녀오니까 제 스케치북이 아주 난도질이 돼 있고 의자는 물감 범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게 그림 좀 그릴 줄 안다고 다은이한테 깝칠 때부터 알아봤다. 그래봤자 식모딸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저렇게 잘난 척이냐? 선생님이 칭찬 좀 해준다고 지가 무슨 대단한 화가라도 된 줄 아나 봐? 내 말이 어차피 등록금 낼 돈도 없어서 대학도 못 가는 주제에 무슨. 야, 다은아, 저런 애 신경도 쓰지 마. 괜히 네 기분만 상하지. 하여튼 난 저런 애들이 딱 질색이라니까. 주제 파악도 못하고 자존심만 세우면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줄 착각하는 것들 말이야. 가난하면 고개라도 숙이고 도와달라고 하든가. 그 친구는 학교 안에서도 학교 밖에서도 대단한 권력을 쥐고 있는 애였어요. 지역 안에서 그의 아빠랑 협력관계 안 맺고 있는 집이 없었으니까 다들 굽실굽실 했거든요. 반 친구들이 절 무시하고 따돌리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난 잘못한 게 없다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다닌다고 한들 저도 어린 학생에 불과한데요. 매일같이 더러워진 교복을 울면서 혼자 빨고 부모님 앞에서는 멀쩡한 척을 하는 날들이 계속되면서 어린 마음에 참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차마 부모님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할 수가 없었어요. 혜림아, 너 그 다은이라는 친구랑 같은 반이지? 그 친구랑 친하게 좀 지내면 안 되겠냐? 뭐? 아빠까지 걔 얘긴 갑자기 왜 꺼내는 건데? 너 아빠 그 집 사장님 모시고 있는 거 알지? 너 대학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들어갈 돈 많다고 사장님께서 배려해 주신다고 그 다은이라는 친구 학교며 학원이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빠 보고 맡아서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같은 반 친구인데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 애가 좀 까칠한 것 같긴 한데 영 나쁜 애는 아닌 것 같더라. 왜 하고 많은 집 중에서 저희 부모님은 그 집에서 일을 하는 건지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으니까 그 집에서 일 안 하면 안 되겠냐 그런 철없는 소리를 할 수도 없고 내가 걔 때문에 학교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 줄 알기나 하냐고 그 소린 차마 안 나오고 내가 엄마 아빠 일 때문에 마음에도 안 드는 친구랑 억지로 친하게 지내야 하냐고 버럭 짜증을 내고 문을 닫고 들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학교에 가니까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 양 기사 아저씨가 바뀌었는데 냄새가 나서 차를 못 타겠다는 둥 운전을 너무 험하게 해서 멀미가 나서 짜증나 죽겠다는 둥 별의별 소리를 하면서 사람 속을 긁더라고요. 장단에 맞춰주면 괴롭힘이 더 심해질 것 같아서 일부러 안 들리는 척 시비를 걸 때마다 엎드려서 귀를 꼭 틀어막고 안 들리는 척을 했어요. 제가 무시하면 끝날 일일 줄 알았죠. 저희 부모님은 그 돈으로 제가 그렇게 다니고 싶어 하던 미술학원을 등록해줬고 열심히 벌다 보면 미대도 갈 수 있지 않겠냐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 돈의 출처를 아는 전 공부를 하면서도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학교에 가기 싫어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얼마 후 그 못된 애의 성질머리가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학원을 마치고 바로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괜히 동네를 빙빙 돌고 있는데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다급한 목소리로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빠가 그의 학원 마치고 집으로 데려다 주는 길에 사고를 냈답니다. 제가 그의 걱정돼서 그랬겠어요? 혹시라도 아빠가 다쳤을까봐 놀라서 얼른 병원으로 뛰어갔죠. 회장님, 전 정말 억울합니다. 차 안에 블랙박스에 녹음 다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전 정말 운전 똑바로 잘 했습니다. 다은이가 뒤에서 발로 제 팔을 치는 바람에 핸들이 꺾여서 제가 정말 죽을 뻔했어요. 사고는 자네가 쳐놓고 지금 내 딸 핑계대는 건가? 내 딸이 지금 팔이 부러졌어. 미대 입시 준비하는 애 팔이 부러져가지고 대학 못 가게 생겼는데 이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네 딸 팔 똑같이 한번 부러뜨려줘? 거지 같은 식구들 걷어먹여주니까 감사한 줄 모르고. 저희 엄마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회장님 내외에게 굽실거리고 있고 꼴 보기 싫은 그 여자인 팔에 깁스를 하고 뻔뻔한 얼굴로 지 부모 옆에 딱 달라붙어서 팔이 아프다고 징징거리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저희 아빠가 운전을 하고 있는 와중에 뒷자리에서 계속 운전을 방해해서 저희 아빠가 순간 핸들을 놓쳐 사고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것도 다 제가 미워서 한 짓이었겠죠.
저기 왔네. 얘기 들어보니까 당신네들 딸이 그림 꽤나 그린다면서? 우리 딸 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앞길 망쳤으면 어떻게든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얘, 네가 올해 다은이 대신 입시 준비하면 아줌마가 니네 아빠 사고 쳤던 거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가 줄 수도 있어. 어떻게 할래? 네가 대신 그렇게 할래?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나 봐요. 자기 딸은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선심 쓰는 척을 하면서 자기 딸 대학 보낼 생각으로 절 이용하려고요. 저희 부모님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사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러면 우리 딸 대학은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고, 배포가 좋네 어쩌네 이빨린 칭찬을 그렇게 해대던 사모님은 저희 부모님의 사정을 귀뚱으로도 듣지 않고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 어차피 가난한 집에서 미대 보내서 성공이나 할 수 있겠냐 그럽니다.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달달 떨리더라고요. 예, 너 왜 그러고 멀뚱멀뚱 서 있어? 니네 부모님 이 자리에서 당장 잘라줘? 하여튼 요즘 애들이 이래서 무섭다니까. 이 와중에도 이기적으로 지 생각만 하는 것 봐. 아유. 그놈의 대학이 뭐라고, 그깟 꿈이 뭐라고요. 겨우 돈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서럽더라고요. 내 자존심 세우자고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기 싫어서 그래 내가 그냥 고개 숙이자 결심하고 입을 막 떼려고 하는데 아빠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저 관두겠습니다.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듣고 있던 엄마도 옆에서 아빠 손 꼭 잡으면서 저도 관두겠습니다 하고 말을 보태셨어요. 깜짝 놀랐죠. 하나밖에 없는 딸 자식, 능력 가꿔줄 돈도 없을 정도로 가난할지언정 그 능력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파렴치한 부모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회장님 오랫동안 회장님 밑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감히 한 말씀만 올리자면 자식 똑바로 키우세요. 공든 탑 자식이 무너뜨리는 꼴 보기 싫으면.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야, 네가 감히 내가 누구라고 나한테 운수질이야 운수질이. 항상 돈 많은 사람한테 굽실거리고 마음조차 가난한 부모님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처음으로 나 참 좋은 부모님을 뒀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없이 고개를 숙였던 이유가 본인들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다시는 나 때문에 부모님이 고개 숙이지 않도록 만들어야지. 눈물이 울컥 올라오길래 엄마 아빠 보기 전에 얼른 옷으로 문질러 닦았어요. 우리 혜림이 부잣집 막내딸이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을 텐데 가난한 엄마 아빠라 해준 거 없어서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능력도 많고 참 잘 잘난 딸인데. 엄마, 난 만약에 당장 내일 부잣집 엄마가 찾아와서 내가 네 엄마다 그래도 난 엄마 선택할 거야. 부잣집 막내딸로 태어나진 못했어도 우리 엄마 아빠 부잣집 사장님 사모님으로 살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미안하다며 제 손을 꼭 붙잡고 펑펑 우시는 엄마 아빠에게 그랬어요. 다시는 저런 사람들 앞에서 고개 숙일 일 없게 만들어주겠다고요. 그날 이후로 전 제 인생에서 꿈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지우게 됐어요. 어떤 게 행복한 인생이다 정답은 없지만 돈 때문에 서러운 일을 많이 겪었던 인생이니 돈이라도 넘치게 있으면 행복하겠지 생각하고 그날부터 정말 돈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달려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까지 가난했던 그 부잣집 식구들은 자기 집에서 일하던 머슴들이 제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이 괘씸했는지 저희 아빠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퇴직금은커녕 가지고 있는 돈까지 사고 합의금으로 죄다 물어주느라고 저희 가족은 빈털털이나 다름없는 신세가 됐지만 그래도 더 이상 남의 집 일을 하면서 돈을 벌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목줄을 벗어던진 것 같았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는 심산이었죠. 그래도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올라가는 게 좋지 않겠냐 싶어 저희 가족은 다 같이 경기도로 올라오게 됐고 아빠는 공정에 들어가고 엄마는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전 전문대학을 다니면서 평일엔 독서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말엔 미술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벌기 시작했어요.
아빠, 너무 무리해서 일하지 마. 나 방학 시작하면 아르바이트 시간 조금 더 늘리기로 했으니까. 교통사고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치료도 제대로 못하고 무리하면 나중에 후유증 때문에 더 고생할 수도 있대. 네가 지금 아르바이트 할 때야. 대학생은 공부에 집중해야지. 공부에도 다 때가 있는 법이다. 비록 유학이니 뭐니 제가 꿈꾸던 거창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온 가족이 제가 하고 싶은 공부 시켜주겠다고 매달리고 있는 모습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 미안하더라고요. 특히 아빠가 제일 걱정이었죠. 꼴랑 팔 한쪽 부러진 거 가지고 징징거렸던 그 기집애랑 달리 저희 아빠는 운전석에 앉아 온몸이 성치 않은데도 저 대학 보내겠다고 다 낫지도 않은 몸으로 바로 일을 시작한 거니까요. 물론 운전이 힘들지 않은 일이라는 건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몸을 쓰는 노가다 일을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저렇게 무리하다가 어디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방학을 하고 나면 학원이든 뭐든 아르바이트를 좀 더 늘리는 게 좋겠다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혜림아, 너 방학 때 아르바이트 구한다고 하지 않았어? 방학 때 잠깐 하고 큰 돈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절대 이상한 아르바이트 뭐 그런 거 아니고 그런데 이 아르바이트가 사람 따라 조금 찝찝할 수도 있는 아르바이트라서 들어보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나도 우리 삼촌 소개로 지난 방학 때 했었는데 이게 꽤 쏠쏠하더라고. 나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딱 2달 바짝 해서 저번에 유럽 여행 다녀왔잖아? 뭐? 그런 아르바이트가 있으면 진작에 소개시켜줬어야지. 진짜 이상한 아르바이트 아니지? 학원에서 같이 일을 하는 친구들은 저희 집안 사정이 꽤 어렵다는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모를 수가 없죠. 학교만 끝나면 애들이랑 어울리지도 않고 어디론가 쏜살같이 튀어가서 제가 맨 처음에 입학하고 나서 친구가 거의 없었거든요. 같이 일을 하는 친구들이랑 밥 한 번 제대로 먹어본 적도 없는데 혹시나 오해할까 싶어 우연히 회식을 하게 된 자리에서 우리 집 사정이 조금 어려워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좀 바빠서 그렇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그제서야 죄다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종종 학원 아르바이트 대타 자리가 있거나 지인 소개로 시급이 높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들어오면 잊지 않고 저한테 꼭 소개를 시켜주고 했습니다. 물론 친구들이 소개시켜준 아르바이트 중에선 좋은 자리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지난번에 평범한 술집인데 월급 말고도 들어오는 돈이 되게 많은 참치집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술에 취한 아저씨들이 하도 추팔 던지는 통에 3일도 버티지 못하고 대판 싸우고 나온 적도 있었고 친구랑 깜빡 속아 다단계 화장품 영업사원이 될 뻔한 적도 있었거든요. 일이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시급이 높단 얘기가 그래서 영 깨름칙하게 느껴지기만 했는데 이번엔 절대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길래 어디 드러나 보자 했는데 장례식장 도우미랍니다. 우리 삼촌이 장례식장 하잖아. 그게 원래 하고 싶어도 자리가 안 나서 못하는 아르바이트라고 그러더라고. 원래는 오래 일할 사람만 뽑는데 내가 네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삼촌한테 방학 때만 잠깐 써달라고 직원이야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아주 사정을 했다.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음식 나르고 사람들이랑 말도 안 해도 되는 일이니까 너랑 딱인 거 아니야? 너 안 그래도 밤부터 새벽까지 해야 할 일 찾고 있었잖아. 늦은 시간에 하는 일이라 시급도 되게 높고 어디 호프집, 술집 이런 데보다 훨씬 낫지. 근데 이게 아무래도 장례식장에서 일을 하는 거니까 마음이 영 찝찝해서 그러는데 월급 받아봐라. 어디 그런 생각 드나. 친구의 얘기를 듣는데 정말 솔깃하더라고요. 솔직히 뭐 장례식장이라 마음이 찝찝하고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랍니까. 지금 당장 아빠 건강이 걱정되고 통장 잔고가 걱정되는 마당에 어디 한밤중에 공동묘지에 가서 비석을 닦으라고 해도 2팔 벌려 환영할 처진데요. 친구한테 너무 고맙다고 나중에 월급 받으면 제대로 한턱 쏘겠다고 감사 인사를 하고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방학을 하고 나선 제가 진짜 곧 쓰러질 것처럼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졸업작품 준비를 미리부터 하느라고 오전엔 학교에 나가서 작품 준비를 해야지. 점심 대충 챙겨 먹고 오후엔 미술학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입시 준비하는 애들이랑 편의점에 가서 저녁 대충 때우고 버스 타고 장례식장으로 아슬아슬하게 도착해서 새벽까지 일을 하고 버스에 타서 집에 돌아와 눈만 붙이면 또 학교로 나가봐야 할 시간이 되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고생도 이런 생고생이 없었어요. 너 요즘 뭐 하길래 그렇게 늦은 시간에 들어와? 새벽에 뭐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거 아니지? 얘가 꼭 병든 닭같이 시들시들한 게 돈 번다고 괜히 무리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일은 엄마랑 아빠랑 할 테니까. 아르바이트는 무슨 그런 거 아니야. 애들이랑 졸업작품 준비한다고 피곤해서 그런 거야. 엄마나 아빠나 무리하지 마세요. 온 집에 파스 냄새가 진동을 하네, 진동을 해. 물론 부모님에게 장례식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사실은 절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하는 걸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기도 했고, 더군다나 새벽까지 장례식장에서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다간 펄쩍 뛰면서 당장 관두라고 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지금이야 학교에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느라 몸을 혹사시켜서 건강이 안 좋을 뿐이지만 부모님 말씀으론 제가 어렸을 때 완전히 약골 체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잔병 치레도 엄청 많이 하고 아기 땐 병원을 내 집 드나들듯이 했다고요. 미신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장례식장엔 근처도 가지 말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잔소리를 하셨던 분들인데 제가 그런 데서 일하고 있다고 고백이라도 했다가 두 분 다 뒤집어지실 게 안 봐도 뻔하더라고요. 원래 허락보다 용서가 빠른 법이라고 방학 때만 바짝 일하고 번 돈을 부모님께 드리고 몇 달이라도 좋으니까 아빠 병원도 가고 일도 좀 쉬셔라 얘기를 할 생각이라서 그때까지만 비밀로 하자 저 혼자 그렇게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친구 삼촌이 운영하시는 장례식장이 꽤 규모가 있는 곳이기도 했고 친구 말대로 절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규직이라서 그런지 학생인 절 되게 잘 챙겨주셨어요. 보통 젊은 나이에 이런 일 꺼려하는데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면서요.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이면 다음 방학 때도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더욱 빠릿빠릿한 모습을 보여드렸죠. 그렇게 약속한 기간을 다 채우고 부모님께 들키지 않고 무사히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집에서 두둑하게 나올 월급을 기다리고 있는데 같이 일하던 여사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아우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지? 우리 딸 출산일이 갑자기 앞당겨져가지고 내가 급하게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날 당장 일할 사람 구하기가 마땅치가 않아서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벌써 아르바이트 다 끝났다면서 벌써 학교가 개학을 한 거야? 그러지 말고 오늘 하루만 더 나와주면 안 될까? 아이고 땡땡 기업이라고 들어봤지? 거기 딸 하나 있는데 나이도 어린 게 벌써 세상 떴다고 그러더라고. 자식 상이라 그냥 규모도 작아서 일도 안 힘들 거고 내가 일해봐서 알잖아. 이렇게 큰 회사에서 장례식 들어오면 조용해라고 도우미들한테도 돈도 더 챙겨주고 그러더라고. 방학 안 끝났으면 더 바짝 벌어가라고 챙겨주고 싶어서 연락한 거지. 저야 일 시켜준다고 하면 두 팔 벌려 환영이죠. 그래도 생각나서 연락 주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동안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다 싶더라고요. 부모님께선 졸업작품 보수 때문에 친구가 급하게 연락을 해서 오늘은 친구네 집에서 자고 와야 할 것 같다 얼른 둘러대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여사님께서 대타니까 빨리 와야 한다고 택시비까지 챙겨주셔서 택시 타고 가는 길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벌써 기사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저랑 나이가 똑같아요. 급성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던데 이런 거 보면 부잣집 막내딸 팔자도 별거 없다 싶기도 하고 괜히 저랑 나이가 같다고 하니까 더 안쓰럽기도 하고 괜시리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장례식장에 도착하고 평소랑 다를 바 없이 친구 삼촌께 인사드리고 일을 시작했어요. 대기업은 대기업인지 장례식장 바깥까지 화환이 놓을 자리도 없이 줄을 서서 있는데 확실히 자녀상이라 그런지 분위기가 엄청나게 어둡더라고요. 저도 장례식장 도우미 몇 번 해보고 나니까 노환으로 돌아가신 분이랑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신 분, 나이 어린 자식 잃은 상 분위기가 전부 달라요. 그중에서도 부모보다 일찌감치 세상 뜬 자녀상이 분위기가 제일 어둡고 안 좋거든요.
조문객들 전부 예상치도 못했다는 듯이 착잡한 얼굴로 앉아 있어서 저도 조용히 음식만 퍼다 나르고 있었습니다. 식사하실 건가요? 몇 분이세요? 저희 3명. 깜짝이야. 여보, 나 혜원인 줄 알았어. 죄송해요. 너무 똑같이 생겨서. 당신 왜 그래? 뭐야 이게? 깜짝이야. 이게 무슨... 참나, 이게 뭔... 조문 오신 손님들에게 식사하실 건지 몇 분이나 드실 건지 조용히 여쭤보고 자리를 안내해드리고 식사를 가져다 드리는 안내를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여자분이 제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서 혜원인 줄 알았다. 너무 똑같이 생기셔서 하는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놀란 건 여자 손님뿐이 아니었어요. 제가 안내하는 손님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 마냥 깜짝깜짝 놀라면서 식사도 받지 않고 제 얼굴을 힐끔거리면서 자리를 피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나는 혜원이가 다시 살아 돌아온 줄 알았네 하는 소리와 함께요. 저 이름을 어디서 들어봤더라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택시를 타고 오는 길에 뉴스 기사에서 봤던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던 땡땡 기업의 딸 이름이에요. 기사에 사진까지 나오진 않았으니까 저도 얼굴 본 적이 없었는데 대체 뭐가 얼마나 닮았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깜짝깜짝 놀랄 정도인가 싶어서 저도 들여다보지도 않았던 영정을 보기 위해 발걸음을 돌렸죠. 그리고 영정을 보는 순간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한 반응을 하는 이유를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라마도 이렇게 쓰라고 하면 못 쓰겠지 싶더라고요. 이게 대체 어떤 느낌이었는 줄 아세요? 제가 꼭 죽어서 제 영정 앞에 서 있는 느낌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시려나요? 영정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잔 정말 저랑 판박이처럼 꼭 닮아 있었거든요. 사람들도 멍하니 서 있는 절 보면서 저 정도면 도플갱어인가 뭔가 그거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 똑 닮을 수가 있냐 수군거렸습니다. 뭐야? 말도 안 돼. 왜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거야? 이렇게 닮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손님을 자리로 안내해야 한다는 것도 까맣게 잊고 멍하니 영정을 바라보고 있는데 뒤에서 회장님 들어오십니다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땡땡 기업의 회장님이 뒤늦게 빈소로 도착한 모양이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도 정신을 차리고 획하니 뒤를 돌아 제자리를 찾아가려는데 그 순간 회장님이라는 사람과 눈이 떡하니 마주쳤습니다. 회장님도 순간 화들짝 놀라며 제 얼굴과 영정 속 딸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시더군요. 아니 혜원이 네가 어떻게...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다들 뭐하고 서 있어? 당장 의사 불러. 제 얼굴을 손가락질하며 바들바들 떠시던 회장님께선 그대로 뒷목을 잡고 콰당 소리를 내면서 뒤로 넘어가셨고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급하게 의사가 병원에서 내려와 회장님을 진찰하기 시작했고 저도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친구 삼촌께서도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서 저한테 회장님과 무슨 관계라도 있는 거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땡땡기업 회장님을 살면서 뉴스 말고 볼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지금 제일 당황스러운 건 저예요. 저 정도면 제 사진을 어디서 갖다가 쓴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똑같이 생겼다고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회장님은 혜원아 하고 이름을 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두리번거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그릇을 나르기 위해 쟁반을 안고 있는 저와 다시 한번 눈이 딱 마주쳤죠. 회장님께선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다가와 다시 한번 저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얼굴이 닮아서 착각하신 것 같은데 제 이름은 서혜림이에요. 저도 회장님 따님이랑 제 얼굴이 왜 그렇게 닮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뭔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피 한 방울 안 섞이고 이렇게 닮을 수가 있단 말이야. 회장님께선 머리를 싸매지고 한참을 괴로워하셨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을 제가 어떻게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지고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이 나신 건지 고개를 번쩍 들어 다시 한번 절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저희 부모님의 성함을 묻더라고요. 아직도 못 믿어오신가 싶어 저희 부모님의 성함을 또박또박 읊어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선 서효자 식자, 어머니는 김원자 희자세요. 상심이 크신 건 알겠지만 병창동에서 일하던 효식이랑 원희가 네 부모님이란 말이야? 병창동에서 기사 일하고 가정부 일하던 효식이랑 원희 말이야. 네? 평창동이요? 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부잣집에서 식무살이 하셨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장님께선 당장 저희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저도 기겁을 하고 안 된다고 했죠. 부모님께선 제가 장례식장에서 일을 하는 걸 모르고 계시니까요. 회장님께선 평창동에 김 회장이 찾는다고 당장 이리로 오라고 전화라고 절 붙들고 흔드는 겁니다. 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회장님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 보여서 저도 고작 제 비밀 지키고자 더 고집을 피울 수는 없을 것 같아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고 제가 김 회장이라는 말을 꺼내자마자 엄만 대답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저희 부모님을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저희 집과 장례식장이 꽤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은 숨을 몰아쉬면서 한달음에 장례식장으로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을 보는 순간 두 분은 오열하며 회장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으셨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전부 당황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회장님과 저희 부모님의 대화에 이번엔 제가 쓰러질 뻔했어요. 이에 설마 내가 이름도 못 지어줬던 혜원이 동생이야? 똑바로 대답해. 내 둘째가 맞단 말이야. 회장님, 회장님이 낳았어도 저희가 살린 저희 자식이에요. 어르신께서 내다 버리신 아이 저희가 평생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품고 길렀습니다. 회장님 둘째 아니고요. 저희 자식이라고요. 아이고, 평생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분명히 죽었다고 다신 찾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철석같이 믿고 평생 마음에 묻어놓고 그렇게 살았는데.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회장님이 낳은 자식이라니 내가 엄마 아빠 친딸이 아니라는 소리야?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알았게 설명 좀 해봐. 내가 어떻게 엄마 자식이 아닐 수가 있어. 회장님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기 시작했고 저희 부모님은 제 앞에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방금까지 내 귀로 들은 얘기지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평생을 날 낳아주신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친부모님이 따로 있다니요. 그것도 평생 나랑 접점이라고는 하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땡땡기업 회장님이 제 친아버지라니요. 회장님의 지시로 장례식장에 있는 조문객들이 자리를 비우고 빈서엔 회장님과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저만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 기억도 하지 못하는 꽁꽁 감춰뒀던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얘기를 드디어 들을 수 있게 됐어요. 혜림이 넌 원래 지금 저 영정 속에 있는 세상을 떠난 혜원이와 쌍둥이였어. 회장님과 사모님이 오랫동안 기다린 자식이었고 엄마랑 아빠는 그 당시에 평창동 회장님 댁에서 일을 하면서 만나고 있었던 사이였지. 그땐 한 집에서 일을 하면서 정분이 나는 경우가 많았었으니까. 그리고 그 집엔 우리가 어르신이라고 부르던 회장님의 어머니가 계셨었어. 선대 회장님 돌아가시면서 집안의 경저권을 꽉 쥐고 계신 분이었고 사모님을 참 많이도 미워하시고 괴롭히셨었다.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소식 듣자마자 무당집에 다녀오더니 딸 둘을 그대로 다 살려뒀다간 집안이 쫄딱 망한다는 무당의 말을 철석같이 믿으시더구나. 그 중에서도 몸이 더 약한 애를 일찌감치 없애버려야 사업도 집도 잘 나갈 거라고. 무슨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사모님은 쌍둥이를 낳다가 돌아가셔버렸고 어르신이 돈을 주고 매수했던 의사가
혜림이 널 어디로 보내버리려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 내가 들어가서 어르신이 시켰다고 하고 널 받아왔어. 뭔 정신이었는지 그렇게 이 사람이랑 같이 너 데리고 그 집에서 야반도주해서 여태까지 모자란 네 부모 노릇하면서 산 거다. 그래도 혜림아, 난 네가 한 번도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적이 없어. 널 낳은 건 회장님일지 몰라도 널 살린 건 틀림없이 우리야. 그때 병실에 마누라가 애 낳다가 세상 떠났지. 애 하나밖에 안 나왔지. 나머지 하나는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뱃속에서 잘못됐다고. 절대로 보면 안 된다고. 난 그 소리를 철석같이 믿고 여태까지 살아왔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내 자식도 못 알아보고 이렇게 등신같이. 평생 믿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꼭 붙들고 한 번도 널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평생 자식 하나를 잃었다고 생각하고 가슴에 묻고 살아왔던 회장님의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렇다고 저도 길러주신 부모님을 저버릴 순 없었으니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잣집 부모님이 나타나서 네가 내 부모다 소리를 해도 내 부모 하나라고요. 후회스럽고 아픈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 배신하고 낳아주신 부모님 찾아갈 수 없어요. 그냥 내 자식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구나. 그렇게만 만족하고 사시면 안 되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랑 저 절대 갈라놓지 마세요. 그냥 여태 그랬던 것처럼 마음에 묻어놓고 살아주세요. 제발요. 끝까지 확인할 용기도 없었던 못난 놈이 어떻게 애비 행세를 할 수 있겠니? 그래, 네 말대로 내 자식 죽지 않고 살아있었구나. 사실 그 조그만 저 무덤 주인 없는 무덤이었구나. 그렇게 마음 위안 삼으면서 살아가마. 우리 혜원이도 천국에서나마 동생 찾았단 소식 들었으니 그걸로 한 풀었겠지. 한 번만 좀 안아보자, 응?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해. 회장님은 절 끌어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쏟으셨어요. 다시 돌아갈 순 없겠지만 저도 조용히 회장님의 등에 손을 얹고 토닥여 드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새롭게 생긴 가족이라는 존재를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낳아주신 부모가 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저한테도 뿌리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됐으니 조금은 속이 후련해진 것만 같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 여전히 부모님과 함께 성실하고 바쁜 인생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짓말을 하고 장례식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사실을 들켜 크게 혼나기도 했고요. 대신 그동안 벌어둔 아르바이트비로 내복은 3벌 샀네요. 아직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더 익숙하긴 하지만 절 낳아주신 아버지에게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꼬여있는 마음들을 천천히 풀어내볼까 하고요. 하루아침에 부자 아버지가 생긴 덕분에 좋은 점도 있네요. 전 그동안 접어놓았던 꿈을 다시 펼칠 수 있게 됐어요. 다음 달엔 그림 공부를 하기 위해 유학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가기 전에 가족들과 다 함께 언니의 납골당에 찾아가 인사하기도 했고요. 낳아준 가족, 길러준 가족, 칼로 무 자르듯 구분하고 이건 내 가족이 아니다, 이건 내 가족이다 구분 지으려 들지 않고 천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둘씩 받아들여 보려고요. 꼭 피가 섞이지 않더라도 끈끈한 유대관계로 뭉쳐있는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사람들, 그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을 즐겨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전 나름대로 제가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누이 때문에 이번에 일이 제대로 생겨버렸어요. 예전부터 싸한 기분은 있었지만 사실 저희 결혼 생활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친하지도 그렇게 멀지도 않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행복했던 결혼 생활은 시누이가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달라졌어요. 지금부터 제 사연을 천천히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부족한 말씀이시지만 제가 정말 너무한 건지 여러분들이 같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엔 결혼을 예전부터 생각해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일이 바쁜 것도 있지만 사실 주변에서 시댁 얘기만 들리면 좋은 얘기도 없고 오히려 잡혀서 사는 듯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혼자 사는 게 더 좋다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남편을 처음 만나고 난 뒤에 사실 이렇게까지 깊은 관계가 될 줄 몰랐는데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였어요. 처음에 남편이 구애했을 땐 그래도 이런 착한 사람이 남자친구라면 저도 걱정하지 않고 연애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했던 관계였거든요. 모든 연애가 끝을 생각하고 만나는 건 아니지만 전 왠지 이 사람을 처음부터 받아주기가 힘들었기에 만약에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만나게 되더라도 오래 만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냥 가볍게 만나보고 성격이 맞지 않으면 또 다른 상대를 찾아서 연애를 하자는 생각이었는데 이 사람은 제 연애관을 바꿔준 사람이기도 했어요. 초반에 처음 만나게 된 계기인 제 친구의 남자친구분의 지인이셨거든요. 자연스럽게 몇 번 같이 함께 모임을 참여하면서 저도 모르게 끌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의 남편과 그 당시 연애를 시작할 땐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처음부터 받아주기 힘든 부분이 연애의 생각에 대한 차이가 있었어요. 남편은 연락을 중요시했고 전 적당히 서로 일정 공유하는 정도였는데 나중엔 어쨌든 이 부분을 맞춰갈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전의 연애 경험이 아픈 상처가 되다 보니까 쉽게 시작하지 못했던 것도 있었는데요.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 바람을 피워서 저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다 믿지 못하다 보니까 그 당시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연애를 시작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남편은 저에게 헌신적이었고 로맨틱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에게 불안을 느끼게 하지 않은 남자였고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면서 사랑받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고마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하는 기간은 크게 다툼 없이 서로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렸던 시누이가 성인이 되고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지게 됐는데 시누이를 봤을 때 첫인상이 예쁘고 선하게 생긴 사람이었거든요. 여자인 제가 봐도 오밀조밀한 외모와 큰 키는 아니지만 적당한 아담한 키를 가지고 있었고 또 딱 보기 좋은 몸매의 소유자라서 누가 봐도 인기가 좋겠구나 싶었죠. 성격도 시원시원하다 보니까 처음 만났을 때도 절 편안하게 잘 대해줬는데 아무래도 시댁 식구다 보니까 전 편하게 대하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적정선을 지키면서 시누이와의 관계를 이어왔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 5년 차쯤 되었을 때 남편이 정식으로 저한테 프로포즈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하는 과정이 이어졌는데요. 제가 연애 때도 몇 번 시누이 남자친구가 바뀐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딱히 제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던 부분이었거든요. 결혼을 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가족끼리 만나는 일이 늘어났지만 그래도 선을 지키면서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거리도 있는 편이라 한 달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다 보니까 사실 결혼하고 나서도 시댁에 대한 불만은 없었어요. 아무튼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저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죠?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저랑 시누이 사이는 돈독하진 않았지만 남편과 시누이는 사이가 돈독한 편이었거든요. 보통 오빠 동생이라고 하면 앙숙인 경우가 많은데 나이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남편이 종종 잘 챙겨주는 것 같아서 따로 터치를 하진 않았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난 뒤엔 자연스럽게 신우도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요.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자주 연락을 하기도 했고 신우의 축의금도 꽤 두둑하게 넣었죠. 이후에 잘 살 줄 알았던 신우가 3년도 되지 않아서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저에겐 정말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사건은 6개월 전부터 시작됐는데 어느 날 저희 남편에게 서방님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은 신우가 저희 부부를 본다고 갔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준 것이었죠. 예, 형님 잘 지내시죠? 요즘 혜지가 자주 가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오늘도 형님네 간다고 나갔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서요. 제부 안 그래도 왔다가 금방 갔는데 연락 안 돼? 내가 한번 해볼게.
아, 예,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일찍 들어온다더니 아직도 안 와서요.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내가 연락하라고 할게. 아, 예,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서 전 남편이 당연히 모른다고 할 줄 알았는데 왔다 간 지 얼마 안 됐다면서 자기가 전화를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기가 찬 전 왜 거짓말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까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는 건데 당당하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당황스럽기도 했죠. 신우에게 전화한 뒤에 상황에 대해서 말해주니까 본인이 고향 친구를 만나러 왔는데 남편이 너무 싫어해서 저희 부부의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이해가 가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고향 친구를 왜 반대할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이번엔 저희가 봐준다고 하면서 다음부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추후 얘기를 서방님께 제대로 하지 못한 게 후회가 됐죠. 왜냐하면 번번이 저희 집으로 전화가 왔고 남편이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봐주니까 신우인 더 신나고 고향 친구를 만날 때마다 저희를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전 절대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단도직입적으로 신우에게 전화해서 말했죠. 더 이상 저희 부부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고요. 또 이런 일이 있다면 솔직하게 얘기해야겠다고요. 아가씨, 또 저희 집 간다고 얘기하고 나오신 거예요? 서방님 전화 또 왔어요. 연락을 잘 해주시던지 왜 자꾸 저희에게 해서 연락이 오게 하세요? 어머, 언니,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렇게 까탈스럽게 굴어요? 제가 딴짓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워낙 고지식해서 허락 안 해주는데 이렇게라도 나와야 제가 숨통이 트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편이 싫어하면 안 하면 되잖아요. 아무튼 전 앞으로 편히 못 봐드려요. 그렇게 아세요. 아니 지금처럼 대답만 해주면 되는데 뭐가 문제예요? 아 그러면 언니 말고 오빠한테 말하죠 뭐. 그리고 제가 남편 생각해서 오빠네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걱정 안 하고 남편도 마음 놓고 있을 텐데 왜 이해를 못 해줘요? 들려오는 신우 대답이 더 대박이었어요. 저한테 신경 쓰지 말라면서 지금처럼은 대답만 잘해주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이더라고요. 본인이 친구 만나는 것도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건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저희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하니까 전 이해가 안 갔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남편이 왜 신우이가 친구 만나는 걸 싫어할까 하는 것이겠죠. 결혼해도 친구를 만나는 걸로 뭐라고 하진 않잖아요?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알고 보니까 동성이 아닌 이성 친구를 만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아도 동성이 아닌 이성을 만난다고 하면 거부할 것 같은데 왜 그걸 숨기고 만났는지 그것조차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이 문제를 바로 터뜨리고 싶었지만 사실 가정이 달린 문제라서 얘기하지 못했던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 일을 가장 후회하고 있어요. 신우가 이런 부분만 빼면 사실 남편에게 너무 잘하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죠. 결론적으로 남편에게 맡기고 나서 나중엔 저희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나게 됐어요. 가족끼리 모인 자리에서 서방님께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신우랑 같이 간 고깃집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맛이 좋았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흰 고깃집에 간 적이 없으니까 고깃집이요? 라고 갸우뚱했는데 남편이 바로 선수를 쳐서 거기 맛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했죠. 어영부영 잘 넘어가긴 했는데 가족 모임이 끝난 이후에 남편이 저에게 하는 얘기를 듣고 기가 찰 수밖에 없었어요. 아,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물어보면 그냥 왔다 갔다고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려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언제까지 계속 감싸줄 생각이야? 막말로 이성 친구 만나러 간다는데 누가 허락을 해주냐? 나 같아도 싫을 것 같은데 그걸 몰래 만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친구가 많으면 그럴 수도 있지. 걔가 워낙 인싸잖아. 그래서 그런 건데 그걸 이해 못하는 걔도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면 당신은 내가 이성 친구 만나러 간다고 그러면 쿨하게 허락해줄 수 있어? 애초에 넌 그런 이성 친구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바람이지. 그런 게 어딨어. 신우는 원래 친구가 많으니까 되는 거고
나도 이성 친구 있어. 여보도 알잖아. 네가 굳이 둘이 만나지 않다가 만난다고 하면 그건 좀 의심할 만하지 않아? 내 동생은 원래 남자애들이랑 잘 놀았어. 그래서 이번에도 얘기 잘 해준 건데, 여보랑 나랑 얘기가 안 맞으면 그게 더 의심스러운 거 아니야? 본인이 신우이를 감싸주기 위해 외식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곧이어 하는 남편들의 말들은 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신우가 바람을 피고 있을 수 있는 건데 방관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제가 나서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더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 뒤론 신우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또다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아가씨 잘 지내세요? 이번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매주 서방님한테 전화는 오는 것도 너무 불편하네요. 어머 언니 오랜만이에요. 잘 쉬고 계시죠? 다른 건 아니고 친구들이랑 여행 가야 되는데 허락을 받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기 맞춰서 언니랑 같이 갔다고 얘기했어요. 지금까진 남편 때문에 봐줬는데 사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 충실하셔야죠. 언니, 지금 나한테 혼수 드는 거예요? 제가 뭘 못했다고 지금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저 여행 갈 때 언니 오빠 얘기하는 거 말고는 잘못하는 거 없어요. 막말로 제가 바람을 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놀겠다는데 쫌생이처럼 구는 남편이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언니도 아시겠지만 저 남편이랑 나이 차이 꽤 있잖아요. 그러면 젊은 와이프가 놀고 싶을 때 놀다 오라고 지원이라도 해줘야지. 그것도 못 해줄 망정 저한테 나가지 말라고만 한다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남편 입장에선 불안하기도 하고, 게다가 이성을 만나러 그러면 누가 허락을 해주겠어요? 저 같아도 싫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 충분히 얘기한 것 같아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앞으로 저희 부부 핑계 대면서 나가지 않으셨으면 해요. 신우가 마지못해 알겠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저한테만 안 하는 거지 남편에겐 꾸준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너무 봐주면 안 된다고 얘기해뒀는데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받아주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가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지만 그 뒤로는 잠잠한 편이기도 했고 저도 거의 포기 상태라서 더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시부모님도 신우의 편을 들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하는데 제가 너무 늦게 알아차린 것 같아서 후회가 되긴 하지만 결국엔 일이 한번 터지면서 이 사태에 대해 서방님이 알게 된 일이 있어요. 저희 집에 갔다고 얘기를 했던 신우를 서방님이 직접 데리러 온 거였어요. 당황을 하긴 했지만 이미 일이 벌어진 거 어쩌겠어요. 그 뒤로 신우와 서방님한테 연락이 없었는데 그러다가 듣게 된 소식이 바로 이혼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그동안 남편이 신우를 감싸면서 거짓말을 계속 받아줬잖아요. 그걸 알게 된 서방님이 신우가 이미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그런 거라는 걸 알고 소송을 한 거라고요. 그 결과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내쫓기는 신세로 집을 나왔다고 해요. 바람이 나서 헤어진 신우를 보면서 자업자득이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긴 했지만 본인이 행했던 일이기도 하고 성인이 본인 앞가림을 알아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 그냥 안타깝다고만 생각하고 남편에게도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뭐가 그렇게 서운한 건지 저한테 신우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냐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제가 그 일을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이혼을 잘했으면 된 것이 뭐가 문제냐면서 말을 했는데요. 남편 말론 하나뿐인 동생이 갈 곳도 없이 집에서 쫓겨났는데 어떻게 새언니가 돼선 신우의 신경을 안 쓸 수 있냐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다 큰 성인이 그것도 본인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인데 그것까지 우리 부부가 간섭할 일은 아니라고 말을 하니까 기가 차다는 듯이 저에게만 뭐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동안 신우가 했던 행동들을 보면 그럴만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남편은 저에게 냉정하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말뿐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리고 다 큰 성인인데 그렇게까지 걱정을 해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가족이다 보니까 신경이 쓰일 순 있어요. 저도 만약에 제 동생이 그런다 그러면 걱정을 할 것 같은데
근데 본인 잘못으로 이런 일이 생기게 됐고 어떻게 헤쳐나갈진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게다가 이혼을 당한 사유가 바람이라고 하니까 저에게 더 좋지 않게 느껴졌던 것도 있었어요. 어떻게 결혼을 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지 여러분은 이해가 가세요? 전 죽었다 깨나도 이 부분은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싫으면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건데 왜 양다리를 걸치는 건지 그게 심리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엔 신우에게 더 정을 줄 수가 없었던 것도 있었어요. 서방님이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게 노는 게 좋으면 사실 결혼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더라고요. 어찌됐던 그런 일이 있고 난 뒤론 전 딱히 신경 쓰지 않고 제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물론 종종 신우이도 만나면서 지내긴 했지만 항상 적당히 거리를 지키면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친하게는 아니지만 종종 영화도 보고 남편이랑 같이 밥을 먹다 보니까 거리가 좁혀지긴 해도 뭔가 불편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신우가 그렇게 이혼당하고 난 뒤에 마음이 편하진 않으셨는지 자주 가족 모임을 유도하셨어요. 저야 뭐 미리 말만 해주면 괜찮아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혼자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남편 말대로 안쓰럽게 느껴지긴 했지만 그래도 본인이 한 잘못인 만큼 그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하루가 다르게 남편의 얼굴이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물어보면 동생 생각 때문에 요즘 복잡하단 얘기를 하는데 저도 처음엔 친오빠기도 하고 두 사람의 사이가 가까워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정도가 조금 지나친 것 같았어요. 오히려 저희 가족보다 신우를 더 걱정하는 느낌이 들어서 전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결정적으로 터지게 됐던 이유 중 하나는 남편이 오늘 순간부터 신우이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됐죠. 신우인 결혼을 하면서 일을 그만두고 전업적으로 계속 생활을 해오다 보니 취업이 잘 안 되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어요. 다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나오는 모습을 몇 번 보긴 봤는데 남편이 이렇게 챙겨주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남편의 돈을 주는 거면 괜찮겠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그렇게 나가는 돈이 저희 공동 생활비에서 나간다는 것이에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남편이 쓰는 돈을 가지고 주는 거라면 딱히 신경 쓰지 않겠지만 저희 생활비의 절반을 주고 있다는 걸 보고 그대로 신우에게 전화를 해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저희 통장에서 매달 나가는 비용 저희 생활비인데 왜 계속 받고 계세요? 그거 오빠가 저 쓰라고 준 돈이라서 생활비인 줄 몰랐는데요? 그리고 언니가 무슨 상관이에요? 오빠가 저한테 돈 보내주는 건데. 상관이 없진 않죠. 생활비에서 나가는 건데 그것도 공동으로 쓰는 통장에서 나가는 돈을 모른 척하라는 말이에요? 오빠가 써도 된다고 보낸 돈이라서 전 딱히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제가 오빠한테 받는 것까지 언니한테 보고해야 되고 그 출처를 알아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당돌하게 절 당황시키는 신우의 말에 전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바로 물어봤어요. 매달 당신 동생에게 나가는 돈이 뭐야? 어? 그거 봤어? 평소 내역도 안 보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아무튼 여보도 알잖아. 걔 혼자 지내면서 힘든 거. 게다가 여자애 혼자서 얼마나 힘들겠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만 도와주려고 했어. 여보한테 말 안 한 거 미안한데 내가 나중에 정리되면 말하려고 했지. 우리 공동 생활비에서 나갈 돈도 많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성인인데 그렇게까지 도와주면 더 버릇만 나빠지는 거야. 너는 네 동생이었어도 그럴 거야? 생활비 그거 그냥 우리가 조금 아껴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 동생 때문에 왜 우리 생활비가 줄어야 되는 거냐고. 본인 스스로 일어나야지. 그리고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현지 씨가 잘한 거 없잖아. 당신 그동안 위로하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진짜 소름 끼친다. 그렇게 걱정할 때는 언제고?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다음 달부턴 절대 이체하지 마. 내가 통장 매달 확인할 거니까.
남편은 저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매정하다는 얘기를 했고 사실 저희 생활비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줘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던 건데 절 이해해주지 못하는 남편을 보니까 제가 잘못된 거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금전적으로 요즘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도 마찬가지고 한 푼이라도 아껴서 돈을 더 모으고 빚을 갚아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남편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엔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계속 받으면서 살면 스스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는데 그런 계속해서 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끊어내기가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또 신우가 잘 못 되라는 마음에서 말한 건 아니었다고 잘 설득하니까 그래도 일정 부분은 지원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개인 돈으로 도와주란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본인은 뭘 먹고 다니냐면서 말을 하는 걸 보니 더 기가 찼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도와주고 싶으면 본인 용돈을 아껴서 주는 게 맞지 않나요? 매달 나가는 돈만 해도 부담이 되는데 거기다가 생활비까지 보태주다니 저희 상황에 대해선 하나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니까 본인처럼 가정에 충실한 남자가 어딨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실한 건 충실한 거고 금전적인 권리에 있어선 전적으로 저에게 맡기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러니까 전 난감할 수밖에 없었죠. 초반엔 다행히 제 말이 설득을 한 것 같았는데요. 간혹 본인의 용돈에서 보내는 것 같았는데 여기서 문제는 부족한 용돈을 저한테 생활비를 달라면서 말을 하니까 사실상 고쳐진 것이 없는 것 같았죠. 아무래도 남편은 돈을 보내는 거에 있어서 제가 차단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여유가 된다고 느껴지면 그때마다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도 커지고 뻔뻔해지는 태도에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시부모님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 큰 시누이를 저희가 생활비까지 보태주면서 도와줘야 되죠? 예, 가족끼리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면 안 되지. 솔직히 우리 딸이 너한테 시집살이 시킨 것도 아니고 그동안 잘 해줬으면 그만큼은 도와줘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 세아가 너도 너무 예민한 것 같구나. 안 그래도 이혼까지 당한 마당에 얼마나 힘들겠냐? 아무리 그래도 이해가 가기 어려워요. 30이 넘은 신우를 계속해서 뒷바라지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 2세 계획도 있는데. 그만해. 부모님들까지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솔직히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 당신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혜지 씨가 그렇게 힘들다면 모르겠지만 집도 있고 스스로 경제적인 활동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어렵다면 부모님 댁으로 들어와서 살아야죠. 그만해라. 더 얘기할 거 없으니까 이만 돌아가. 시부모님 댁에 가서 열심히 얘기를 해봤지만 저에게 돌아오는 해답은 없었어요. 오히려 절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니까 더 혼란스럽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엔 어떠신가요? 솔직히 30도 넘었는데 자기 앞가림 못하는 건 쪽팔린 거잖아요. 게다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당하건데 그것까지 저희가 감싸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계속 이렇게 당하다가 저희 집에서 산다고 할까봐 겁이 났던 전 앞으로 신우이에 대해선 일절 저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각자 돈 관리는 알아서 하고 앞으로 터치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길로 제가 하고 있었던 재테크 방법을 통해서 돈을 굴리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이전엔 남편이 제 벌이도 알고 있고 어디에 나가는지 알다 보니까 그런 걸 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가 여유자금을 만들 정도로 재테크가 잘 돼서 차라리 제 돈을 지키자는 생각이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서로 돈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시누이한테 돈 보내는 걸로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남편도 편해 보여서 딱히 터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에 있어서 그거 말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없었거든요. 그때 이후로는 돈을 구분해서 쓰다 보니 나중에 필요해도 제가 안 주면 그만이란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난 뒤에 이 결혼 생활이 맞나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던 것 같네요.
남편과 다투는 일이 늘어나다 보니까 서로 각방도 쓰게 되고 서로에게 관심이 없나 싶을 정도로 부부관계가 신경을 안 쓴다고 해서 좋아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돈을 구분해서 제가 신경을 안 쓰면 될 줄 알았지만 그건 오히려 남편에게 자유를 만들어준 것과 다름이 없었죠. 전 결혼 생활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이대로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었는데 사건은 그때 한 번 더 터지더라고요. 남편이랑 오래 살다 보니까 저희도 자연스럽게 2세에 대한 계획을 하는데 남편이 이상하게 저희는 딩크족이 낫지 않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아이를 키울 생각을 하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은 저희끼리 있는 게 더 좋다는 말로 계획에 대해선 저와 맞는 부분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은 예전부터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시도는 있었지만 잘 되지 않아서 그 이후론 자연스럽게 가지자는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안 생기니까 고민이 돼서 진지하게 2세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딩크족이라고 하니까 처음엔 의아했던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봤을 때 저도 제 인생을 즐기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하고 이후에 신경을 안 쓰니까 부담 없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그동안 있었던 의무적인 관계도 없으니 서로 편하고 뭔가 각자의 생활에 더 익숙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남편이랑 뭔가 서먹해지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서로에게 터치가 없으니까 편안한 것 같지만 어색한 느낌이었죠. 근데 저희 부부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해봤는데요. 아무리 신우 때문에 트러블이 있다고 해도 저희가 서로를 싫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데이트도 해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봤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휴대전화에서 시선을 못 떼더라고요. 서운하긴 했지만 연락 올 사람이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됐는데 얼마 전부턴 본인이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에 모임에 나가게 됐다면서 허락을 구하더라고요. 사람이 취미를 가진다는 게 있어서 좋은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2, 3회 정도 나가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후에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누군가와 잦은 연락을 하고 지내는 걸 보니 뭔가 이상한 촉이 왔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며칠 동안 주시하면서 지켜봤죠.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에 여자와 있는 걸 포착했는데 초반부터 의심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만나는 사람이 딱 그 사람 한 명이었고 나중엔 둘이 손도 잡고 누가 봐도 연인처럼 하고 다니는 걸 보게 됐어요. 처음엔 친구인 줄 알았는데 모임에서 만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크게 터치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모임이라고 하는 게 다 같이 만나는 날이 더 많은 거고 둘이 함께 본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있던 부분이었어요. 제가 증거를 발견하게 된 건 신우이한테 전화했다가 저희 남편이랑 같이 없다고 얘기를 했을 때였어요. 왜냐하면 저에겐 신우를 만나러 간다고 했거든요. 만나고 헤어졌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아니었고 저와 통화를 마친 신우이가 다시 전화를 해서 사실 오빠를 만난 게 맞다고 얘기를 반복하니까 더 이상하게 느껴졌고 그때 알게 됐죠. 이런 패턴을 제가 어디서 많이 느꼈다고 생각했냐면 신우가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저희의 얘기를 하면서 넘겼잖아요. 여자의 촉이라는 게 무섭다고 느낄 정도로 딱 느낌이 왔네요. 조용히 증거들을 모으고 있다가 시댁에 갔을 때 이런 부분을 터뜨리려고 했는데 딱 시부모님께서 그 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초반엔 저도 모른 척을 하면서 시댁을 가는 게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당장 터뜨린다고 해서 도움이 될 게 없었기 때문에 사진이나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두고 변호사를 만나서 준비를 하고 있었죠. 평소처럼 시댁에 가서 대화를 나누며 저녁을 먹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 집이 얼마 정도 하지? 요즘 시세로 따지면 전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니? 네, 어머니. 지금은 그냥 두고 나중에 좀 더 오르면 처분할까 해요. 그럼 시세가 높을 때만큼 대출도 잘 나오겠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저희가 담보대출 받을 만한 일은 없잖아요.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어서 금리도 높은데 급하게 현금이 있어야 하는 일도 없고 하니까 그냥 둘 생각이에요. 요즘 혜지가 힘들어해서 집을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너희 부부가 조금 도와줄 수는 없겠니? 그 집 담보대출 정도면 집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파트 한 채라도 가지고 있어야 사람이 든든하지.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안 되죠. 어머니 잘 가지고 있던 집을 왜 나와요? 아니, 얼마 전에 전세 사기를 당했다지 뭐냐. 아유, 그거 혜지 씨 명의로 된 집이라고 들었는데 전세라뇨.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하니? 지금 혜지가 밖에 나왔게 생겼는데 지금 넌 여기서 전세냐 매매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아니,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전에 들었을 때 혜지 씨가 집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어쨌든 일이 그렇게 됐으니 너희가 좀 돈을 해줘야겠다. 난 다 늙어서 네 시아버지랑 집 한 채는 유지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 아, 그럼 혜주 씨가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저희는 절대 못 해드려요. 제가 거절의 의사를 표하자 어머니께선 그대로 제 뺨을 내리치셨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어버버하며 말투가 타고 있었는데 곧이어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예전부터 혜지한테 뭐 해주라고 하면 그렇게 싫어하더니 가족이 네 남편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혜지는 가족처럼 생각해 본 적이 없니? 정말 실망이구나. 그것도 담보대출 안 갚아준다는 것도 아니고 좀 받아주면 어디가 덧나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저한테 손 찍어 마셔도 되는 거예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게 무슨 짓이세요? 야, 그리고 넌 엄마가 해달라고 하면 할 것이지 왜 일을 크게 만들어? 네 탓이잖아. 우리 엄마 혈압도 있는데 쓰러지시면 네가 책임질 거야? 야, 그렇게 돈독한 너희 가족 사이 너네끼리 하고 이혼 준비를 해. 너 얼마 전부터 모임 나간다더니 그거 다 바람 피우는 거더라?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 블랙박스부터 시작해서 모아둔 게 한둘이 아니야. 그리고 너 신우랑 똑같이 서로 만난다고 말 맞추더라? 아이가 없어서 당장 내 집에서 나가고 앞으로 볼 일 없으니까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예, 그게 무슨 말이야? 나가야 할 사람도 너지. 그 집은 내 아들 명인데 어디서 지금 집주인 행세야? 아줌마 진짜 아무것도 모르나 본데 제가 저 사람보다 벌이 훨씬 좋아요. 집도 애초에 제가 해온 거예요.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명의로 되어 있는 사람이 저인데 어쩌시려고요? 아들, 제 말이 사실이야? 아, 네가 집회 간다며 받아간 돈 다 어쩌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전 그 말을 듣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남편이 외도 사실을 밝히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말했어요. 제 얘기를 들으셨던 시어머니는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절 쳐다보는 어머님은 그대로 식당을 나가셨고 남편은 저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죠. 여보,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여보 잘못 본 거야. 그냥 친구야 친구 모임에서 만난. 내가 얼마나 등신 같아 보였으면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그 짓거리를 했을까? 내가 하나도 모를 줄 알았지? 적어도 집에 데려올 거면 머리카락은 치웠어야지. 됐고, 난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까 연락하지 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한 번만, 나에게 기회 줘. 남자들이 실수 한 번은 할 수 있잖아. 전 저 말을 듣고 나서 그대로 남편 뺨을 내리치고 그대로 식당을 나가버렸어요. 바람을 피워놓고도 봐달라고 하는 게 사람인가요? 또 저 말이 더 싫었던 이유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사람도 딱 저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은 잘못이 없는 것처럼 또 실수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니까 더 어처구니가 없었죠. 남편이 저렇게 얘기할 줄 몰랐는데 나중엔 인정하지도 않고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는 말만 하니까 답답했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시아버지, 시누이까지 번갈아 가면서 저에게 전화를 하는데 전화기가 그야말로 불통이 나더라고요. 이런 사실을 친정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하는 게 힘들었지만 연락을 드려서 사태에 관해 설명을 드렸죠.
사실 저희 부모님께선 제가 남편에 대해 얘기를 했을 때 신우를 감싸는 부분이 있어서 가족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는 말만 하셨는데 이번엔 화가 정말 많이 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집도 처분해버리고 본가로 들어오라고 연락을 하셨어요. 저도 그게 나을 것 같아서 그대로 집으로 가서 짐을 다 빼고 남편 집은 밖에 덩그러니 내버려두고 전 본가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집인데 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달갑게 통화할 사이는 아니잖니?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짐까지 이렇게 빼두면 어떡해. 네가 그렇게 좋다고 따라다니던 년 집으로 가면 되지. 왜 나한테 전화를 해? 제발 한 번만 봐줘. 어? 나 진짜 갈 곳 없어. 그것까진 내 할 바가 아니지. 끊을게. 아니나 다를까 짐이 빠졌다는 걸 알게 된다는 편이 저에게 전화를 바로 하더라고요. 전 받지 않고 카톡으로 답장했는데 저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말뿐이었어요. 본인이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저한테 답답하다고 저에게 얘기하냐고 얘기를 하는데 네가 좋다는 그 사람 집에 가서 살라고 말해줬습니다. 처음엔 이혼하면서 힘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홀가분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남편은 돈을 받아가며 생활했던 시누이부터 시작해서 본인 아들과 딸밖에 모르는 시부모님 밑에 있는 건 저는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고 전 저 스스로 이해하려고를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고 전 저 스스로 이해를 하려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 집도 잘 처분이 됐고 이혼 서류도 마무리가 돼서 혼자가 되었는데요. 난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 빌딩까지 처분한 거야. 여보, 제발 나도 좀 살아야지. 내가 왜 네 밥벌이까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이미 남남인 주제에 앞으로 다신 연락하지 마. 진짜 이러다가 우리 가족이 망할 수도 있어. 제발 여보, 그동안 살았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그것만은 빼앗지 말아줘. 너가 진짜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데 그 건물 원래 내 건물이고 네 것도 아닌 걸 왜 네 것처럼 말하는지 모르겠네. 이미 처분했으니까 너도 네 앞길 네가 생각해야지. 바람 피우면서 이런 건 생각도 못했나 봐. 하긴 생각했다면 그렇게 멍청이처럼 바람을 피우진 않았겠지. 야, 혜지 이어 나까지 이혼한다고 하면 부모님께서도 근심이 말이 아니셔. 여보, 진짜 내가 기회만 주면 잘할게. 우리 그래도 사이 좋았잖아. 제발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받아주면 안 될까? 제대로 마무리가 되기 전엔 남편이 관리하고 있었던 건물들도 다 처분해 버렸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꼬마 빌딩을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남편이 어차피 저와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동안 맡기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에 대한 급여도 챙겨주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알 수 있듯이 결국 남편의 월급은 제가 주는 입장이었던 거죠. 건물이 사라지면서 남편도 그대로 직장을 잃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참아주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선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던 사람이라 마지막에 돌아설 땐 후회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전 그만큼 열심히 했거든요. 처음 신우가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제 남편은 그러진 않길 항상 생각했는데 결국엔 남편도 바람을 피우고 신우에게 그동안 돈만 열심히 주면서 본인에 대한 대비는 하나도 안 해둔 것인지 계속해서 문자로 힘들다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전 바람에 대해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줄 마음은 더더욱 없었어요. 바람도 바람이지만 제 편을 들어주지 않고 제가 뺨을 맞았을 때 제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정이 떨어졌거든요. 또 저와 이혼하게 됐던 이유 중 하나가 바람이잖아요. 당시 바람을 피웠던 사람이 신우 친구였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어서 이혼을 준비했던 것도 있었어요. 결국엔 신우가 소개해준 친구로 인해 바람이 나고 생활비를 지원해주다가 나중에 집까지 얻으려고 했던 신우 때문에 저희 집은 이렇게 가정이 파탄나게 됐습니다. 억울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다행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재산 분할이 많이 되진 않았고 적당히 제가 줄 수 있는 선에서 마무리돼서 그건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해요.
남편과 돈 관리 따로 하게 되면서 제가 시작했던 재테크도 잘 되다 보니 혹시라도 많이 나누어 줘야 하나 싶었거든요. 다행히 그건 아니었고 이번에 정리까지 싹 하고 나니까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면서 지내는 지금이 오히려 저에게 더 필요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이혼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요즘엔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 일 중 하나잖아요. 오랫동안 서로 다르게 살던 두 사람이 가정을 합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 중 하나예요. 하지만 서로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고 또 바람과 같은 일이 없다면 행복한 가정을 지켜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혼으로 인한 것도 많고 시댁으로 인한 이유도 많은 편이라 저 같은 일은 꽤 흔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배려를 해줄 땐 몰랐던 부분들이 이혼 후엔 와닿았는지 저에게 계속 연락이 오네요. 그리고 시댁에서 그동안 제가 베풀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차단을 해버리니까 시댁에서도 연락을 해와서 전화를 받지 않고 있어요. 제가 시누이에겐 인색하게 굴었던 부분들도 있지만 시부모님께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렸거든요. 남편이 모르는 부분 중 하나가 이사를 하면서 저희 어머니 건물에 거주하게 되셨는데 저희가 비대면으로만 거래하다 보니 모르시더라고요. 혹시라도 부담을 느끼실까봐 일부러 말씀 안 드렸고 이사 갈 집이 필요하시다고 하셔서 그때 제가 엄마께 말씀드려서 이사 준비 시켜드린 거거든요. 제가 구한 집이라고만 생각해서 그런지 집주인이 저희 엄마라는 걸 전혀 모를 수밖에 없었어요. 연락이 필요해도 카톡으로 해서 모르고 계셨는데 이번에 만기가 되면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애초에 시세보다 살짝 낮게 받고 있었던 것도 있고 제가 들어가서 살 거기 때문에 만기 시에 나가줬으면 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때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이고, 사부인 잘 지내시죠? 알고 보니까 저희 집주인이시더라고요. 아, 왜 그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이번에 연장 관련해서 상의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죠. 아들, 딸이 잘못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이번에 연장은 안 될 것 같네요. 아이, 제가 알기로는 임차인 입장에서 연장을 임대인 마음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찾아봤는데 저희가 벌써 2번이나 연장하셨고 그 이후라서 해당이 되는 부분이 없어요, 어머니. 아우, 그런 게 어딨어요. 이렇게 한다면 저희도 법대로 하겠습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표현했어도 그렇지. 또 언제 붙일지 모르는 게 부부라는 걸 아시잖아요. 법대로 하시고요. 전 애들이 붙든 말든 상관없고 집주인으로서 권리 행사를 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직접 딸과 들어가서 살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거 없어요. 어디 한번 해보시죠.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자기가 아차 싶었는지 저희 엄마에게 사과하시면서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림도 없었어요. 이후 저희 부모님과 함께 이사해서 전 결혼 전부터 하고 싶었던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여유를 즐기고 있어요. 어디에 억압받지 않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유로워진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본인의 가족들만 생각하는 남편에게서 벗어나고 나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제 가족에게 더 집중하게 되고 시간을 보내면서 더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얘야,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 그동안 서운하게 해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부부의 연이라는 게 이렇게 끊어져서는 안 되잖니? 앞으로 혜지한테도 연락하라고 하지 않을 테니 제발 아들 좀 다시 받아다오. 어머니, 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시집살이 하는 것도 싫고요. 이미 제 눈밖에 난 사람입니다. 어머님 잘 키우세요. 전 그대로 반품할 테니까. 아, 넌 피도 눈물도 없니? 어떻게 몇 년을 같이 산 남편을 이렇게 버려? 네 시아버지가 알면 가만둘 것 같아? 이제 아저씨 아줌마 볼 일도 없는데 뭔 일이 나겠어요? 그거 아시죠? 방금 하신 말씀 범죄예요. 경찰서에서 보기 싫으시면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건 전화더라고요. 다시 남편을 받아달라는 것이었지만 사실 제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다시 그 생활을 하라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가 못 견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남편은 취업하긴 했지만 계속 전전긍긍하는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신우는 여전히 일을 안 하고 있고 시부모님께선 이사하시게 됐는데 좀 더 좁은 집에서 아들과 딸까지 부양하며 살게 되셨고요. 보통은 아들과 딸이 부모님을 도와주는 일이 많지만 여긴 반대더라고요. 전 남편도 저에게 받았던 수입이 없다 보니 부모님께 손을 벌린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습니다. 이혼을 한 뒤로 이 모든 걸 어떻게 아셨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시어머니가 힘들 때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세요. 저도 뭐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아직까지 차단을 안 하고 있는데 이젠 차단해야 될 것 같네요. 결국엔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제 남편이 됐는데요. 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배우자도 있지만 배우자의 가족도 잘 만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예 인연을 끊고 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저희도 처음엔 신우 때문에 힘들었는데 갈수록 뻔뻔해지는 시댁 태도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요즘엔 한 번 갔다 돌아오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주변에서 자꾸 소개팅 얘기도 하는데 전 아직 제 인생을 즐기고 싶은 마음에 당분간은 연애 생각도 없어졌어요.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굳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다행히 아이가 없는 편이라 빨리 끝나긴 했는데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시간도 오래 걸리다 보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았어요. 얘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고 아이들이 있다고 한들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진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결혼 기간이 꽤 됐는데도 임신하지 못한 데는 초반엔 이게 제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 스트레스로 다가왔지만 오히려 정리를 하고 나니까 아이가 없어서 더 빨리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이가 있었다면 생각이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혼 이후에 시댁으로부터 벗어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진 것도 있지만 한때 정말 사랑했던 사람과 이렇게 이별한다는 게 마음처럼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괜찮다고 생각해도 뭔가 허전한 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바람에 진 걸 모아두고 난 뒤에도 제가 바로 추진하지 않았던 건 그 사람을 그만큼 사랑했고 제 편에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그동안 제게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연애 시절에 그 다정했던 모습이 그리웠고 또 어쩌나 이렇게 변했을까 싶을 정도로 사람이 달라지니까 또 사람이 제일 무섭단 말이 어떤 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